60세의 열애 후 재혼, 혼인신고하고 며칠 뒤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정말 무례한 사람입니다. 재혼을 했으니 재정을 같이 관리하자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별로 떠나보낸 남편의 유품을 허락도 없이 함부로 뒤지는 식의 행동은 정말 기가 찬 행동이었죠. 재혼도 정말 심사숙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저는 윤미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이죠. 약사로 일하다 은퇴했고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서울 외곽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딸은 제주에서 살고 있어요. 연락은 가끔씩 오죠. 명절에도 이제는 혼자예요. 사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기도 했거든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1층 세입자까지 이사를 간 후로는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웅웅거리는 거예요. 밤이 되면 더 심했죠.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집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울적해지더라고요. 동네 친구인 순자 언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미수가, 이제 누구라도 옆에 있는 게 낫지 않겠니? 혼자 늙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때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언니, 뭔 소리야? 나 혼자도 잘 살아.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예약을 깜빡하고 놓쳤거든요. 혼자서 파스 붙이고 끙끙거리면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까?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쓸쓸해지더라고요. 진짜 누가 있긴 해야 하나 봐. 혼자 중얼거렸죠. 며칠 밤을 뒤척였어요.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두 노인의 손잡는 장면에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아왔잖아. 누굴 새로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괜히 사람 들였다가 더 복잡해지면 어떡하지? 혼자 사는 게 편한 건데 굳이 누군가와 살아야 할까? 매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죠.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혜야, 엄마가 말이야. 네, 엄마. 왜요? 엄마 나이에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혼자 사는 게 점점 힘들어서. 딸이 잠깐 말이 없더니 엄마 외로우시죠? 응, 많이 외로워. 그리고 무서워. 만약에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겠니? 엄마 마음 이해해요. 그런데 정말 신중하게 하세요. 신중하게? 네, 요즘 그런 나쁜 사람들 많대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 노리는 사람들 말이에요. 딸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알겠어. 조심할게. 라고 답했어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던 차에 집 수리할 일이 생겼어요. 이웃집 아줌마가 좋은 업체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미숙 씨, 우리 집도 거기서 했는데 정말 깔끔하게 잘해줘. 사장님도 정말 친절하고. 그래서 연락을 해봤죠. 그때만 해도 그냥 집수리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설마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몰랐죠. 전화를 받은 목소리가 참 차분했어요. 네, 언제 한번 나가서 봐드릴게요. 무뚝뚝하지만 신뢰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백영수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66살이라고 하더라고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었어요.
첫인상은 참 무뚝뚝했습니다. 어디 봐야 할까요? 말수도 적었고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꼼꼼하더라고요. 벽지 한 장 붙일 때도 자로 재고 또 재고 모서리 부분까지 말끔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들뜨거든요. 하나하나 설명도 해주고요. 며칠 동안 집에 와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믿음직스러웠어요. 화장실 문이 잘 안 닫혔는데 그것도 알아서 고쳐주더라고요. 이것 좀 이상하네요. 금방 고쳐드릴게요. 손재주가 정말 좋았어요. 수도꼭지도 낡았다고 새 걸로 바꿔주고 전기 콘센트도 헐거워진 걸 말끔하게 고쳐줬습니다.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냥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면서요. 일 끝나고 나서는 꼭 정리정돈까지 깔끔하게 하고 가더라고요. 이 집 정이 가네요. 조용히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어요. 며칠 후에 제가 잡채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도시락통에 싸서 줬죠. 수고하는데 이거라도 드세요. 그랬더니 백영수가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집밥이 이렇게 그리웠나 보네요. 그러면서 혼자 계시면 위험하죠. 자주 들를게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왠지 그 말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오랫동안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자주 들르더라고요. 일이 끝났는데도 전구 하나 갈아드릴까요? 마당 풀이 너무 자랐네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처음엔 미안했는데 나중엔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마당에 빨래를 거들어 나갔다가 그만 미끄러질 뻔했어요. 마당 타일이 젖어서 미끄러웠거든요. 아찔했죠. 넘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백영수가 마침 오던 참이었어요. 우산을 던지고 달려오더라고요. 어머, 위험해요. 젖은 어깨로 저를 꽉 잡아주면서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순간이었어요. 가슴이 뭔가 뜨거워지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간 후로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걱정해 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어깨를 적신 건 말이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두근거리고 있었거든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맞나 싶었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자꾸 그 순간이 생각나더라고요. 젖은 어깨로 저를 잡아주던 그 손길이요. 이 사람이라면 그래, 한 번쯤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백영수가 또 왔어요. 미숙 씨, 저 혼자 살기도 외롭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제 마음도 이미 기울어 있었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다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 쓸쓸하다는 마음이 같았나 봐요. 그래서 며칠 뒤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 백영수가 제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집에 사람 기척이 나니까 따뜻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요? 인사하고 저녁엔 같이 밥 먹고 이런 게 부부 생활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백영수가 자꾸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미숙 씨, 공과금이 좀 많이 나오네요. 전기료, 가스료 고지서를 들여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전부터 이 정도였는데. 그렇게 말했더니 부부니까 같이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한 말인 줄 알았어요. 부부가 됐으니까 당연히 살림도 같이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했는데 백영수는 더 나아갔어요. 아예 자동이체 명의를 제 걸로 바꾸면 어때요? 제가 관리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찜찜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남자가 이런 건 해야죠. 미숙 씨는 편하게 계세요. 자꾸 우겨서 결국 몇 개는 바꿔줬어요. 그런데 마음이 영 편하지 않더라고요. 며칠 뒤엔 보험 서류를 들고 왔어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미숙 씨 명의로 된 보험 말이에요. 왜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하나 싶었는데 수익자를 저로 바꾸면 어떨까요? 부부니까. 그러는 거예요. 수익자요? 왜요? 물어봤더니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복잡하잖아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죠. 그렇게 말하면서 펜까지 내미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어요.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좀 급한 것 같은데요. 천천히 생각해 보죠. 그랬더니 백영수 표정이 살짝 굳어지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뭘 그렇게 따져요. 약간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 돌아왔는데 집안이 뭔가 달라 보였어요. 뭐가 달라진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다녀왔어요. 인사를 했는데 백영수가 거실에서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침실 쪽을 보니까 제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나갈 때는 닫아두고 나갔는데 말이에요. 이상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백영수가 서랍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백영수는 전혀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아, 미숙 씨. 그냥 뭐가 있나 봤어요. 너무 태연해서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같았어요. 그 서랍 안에는 돌아간 남편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시계, 손편지, 사진 몇 장. 제가 가장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왜 남의 서랍을 마음대로 여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의 서랍이요? 우리 부부인데 뭐가 남의 서랍이에요. 그러면서 시계를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이거 좋은 시계네요. 얼마 정도 할까요? 그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건 건드리지 마세요. 서랍을 확 닫아버렸어요. 백영수는 씩 웃으면서 예민하네요. 그냥 궁금해서 본 건데.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이 사람이 뭘 찾고 있는 걸까? 돈이 목적인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건가?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였어요. 제가 김치를 담갔는데 백영수가 맛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무 짜잖아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짜요? 평소대로 담갔는데. 그랬더니 평소가 이 정도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산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김치 하나 가지고 왜 이러나 싶었죠. 그럼 백영수 씨가 좋아하는 대로 다시 담가 드릴게요. 달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됐어요. 그냥 먹을게요. 기분이 상한 채로 밥을 먹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어요. 저녁 먹고 나서도 계속 시무룩하니까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백영수 씨,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갑자기 폭발하더라고요.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돈 쓰는 게 그렇게 싫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돈 쓰는 게요? 뭔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공과금도 제 명의로 바꾸는 것도 싫어하고 보험도 안 바꿔주고 부부 맞아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너무 급해서 변명하려고 했는데
배경수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제 팔을 잡는 거예요. 급하다고요? 부부가 된 지 벌써 2주가 넘었는데도 급해요? 손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아팠어요. 아파요. 놓아주세요. 그러니까 더 세게 잡더라고요. 미숙 씨, 저 진짜 화나요. 뭔가 숨기는 거 있어요? 눈빛이 무서웠어요.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죠. 그러면서 또 보험 서류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안에 사인해 주세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펜을 내밀면서 강요하더라고요.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봤더니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부부인데.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팔을 잡은 손도 안 놓고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사인 안 하면 오늘 밤새 이야기해야겠네요. 알겠어요. 내일 해드릴게요. 그래야 겨우 놓아주더라고요. 팔에 멍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과 같은 집에 있다는 게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배경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잤어요?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어젯밤 일은 기억도 안 나는 것처럼요. 더 무서웠어요. 참다가 결국 딸한테 전화했어요. 지혜야, 엄마가 말이야. 엄마 왜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딸이 걱정하더라고요. 배경수 씨가 좀 이상해. 너무 급하게 보험이며 통장이며 바꾸라고 해. 엄마, 잠깐만요. 그 사람 이름이 배경수 맞죠? 딸 목소리가 급해지더라고요. 응, 왜? 엄마,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30분 뒤에 딸이 다시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그 사람 결혼 3번 했대요. 그것도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이름이 배경수가 아니래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뭐라고? 엄마, 그 사람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한테 접근한다는 뉴스도 봤어요. 갑자기 며칠 전 일이 떠올랐어요. 배경수 휴대폰에 문자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지수 누나라는 이름으로요. 그때는 스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엄마,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요. 위험해요. 딸이 울먹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나와? 여기 내 집인데. 엄마, 집보다 목숨이 더 중요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배경수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혜야, 끊을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누구랑 통화했어요? 배경수가 물어보더라고요. 아, 딸이요. 뭐라고 하던가요? 왜 그런 걸 묻나 싶었어요. 그냥 안부 물어봤어요.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뭘 하려는 건지도 모르겠고, 결혼한 지 2주 만에 모든 게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딸과 통화한 다음 날, 배경수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미숙 씨, 이거 좀 봐주세요.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어제 그렇게 화를 내더니 갑자기 또 친절해지는 게 이상했어요. 뭔 서류예요? 물어봤더니 1층 세입자 관련 서류예요.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종이를 내미는 거예요. 한 장짜리 종이였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건 뭐라는 서류예요? 세입자가 바뀌면서 보증금 관련해서 서명이 필요한 거래요. 집주인 동의서 같은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실제로 1층에 새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읽어보고요. 그랬더니 아, 급한 거예요.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해서 재촉하더라고요. 읽어봐야 알죠. 그러니까 복잡한 내용 아니에요. 그냥 집주인이 동의한다는 내용이에요. 종이를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배경수가 자꾸 시간이 없어요라고 재촉해서 제대로 못 봤어요.
여기 사인하시고 도장만 찍어주세요. 펜까지 내밀면서요. 사실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딸한테 들은 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져서 괜히 따지면 또 화낼까봐 무서웠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인하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백영수가 서류를 받아가면서 고생하셨어요 라고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왠지 이상했어요.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해냈다는 표정 같기도 하고 며칠은 조용히 지나갔어요. 백영수도 별다른 말 없이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뒤에 집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등기소입니다. 등기소에서 왜 전화가 오나 싶었어요. 윤미숙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귀하명의 주택에 담보대출 진행이 접수됐는데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네, 담보대출이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담보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서류상으로는 지난주에 접수가 됐습니다. 위임장도 첨부되어 있고요. 위임장이요? 제가 위임장을 준 적이 없는데요. 그때 갑자기 떠올랐어요. 며칠 전에 사인한 그 종이 말이에요. 혹시 세입자 관련 서류가 아니라 위임장이었나요? 네, 부동산 담보대출 위임장입니다. 대출 금액이 상당한데 정말 본인이 신청하신 게 맞나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신청 안 했어요. 속았어요. 그럼 지금 즉시 중단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도장 하나로 내 집이 날아갈 뻔했구나. 세입자 서류라고 속여서 위임장에 사인을 받은 거였어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따뜻하게 대해주고 고쳐주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결국 목적은 내 집이었던 거죠. 날 훔치러 들어온 거였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사랑한다고 외롭다고 같이 살자고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백영수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른 척 해야 할까? 아니면 따져 물어야 할까? 백영수는 평소처럼 다녀왔어요 라고 인사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따뜻했던 미소도 젖은 어깨로 저를 도와줬던 그 순간도 모두 연기였던 거예요. 미숙 씨,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네요. 걱정하는 척하는 목소리도 이제는 소름 끼쳤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겨우 대답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백영수를 보니까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또 뭘 할지 모르겠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속일 건지도 모르겠고 하루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백영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말을 꺼냈습니다. 백영수 씨, 우리 이혼해요. 조용히 말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백영수가 멈춰서더니 돌아봤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 맞다고요? 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그냥 성격 차이예요.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성격 차이?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등기소 전화 얘기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혹시나 해서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백영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미숙 씨, 농담하는 거죠?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혼하자고요?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무서웠어요. 진심이에요. 서류 준비해요.
그때 백영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끝까지 가보자고요. 법이 다 내 편은 아닐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하자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 말라고요? 지금 누가 일방적으로 이혼하자고 하는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오후에 문자가 왔어요. 처음엔 단순했어요. 생각 바뀌면 연락하세요. 그런데 점점 내용이 거칠어졌어요. 밤 10시쯤 또 문자가 왔어요. 이혼 같은 소리 하지 마. 끝까지 간다. 새벽 2시에도 왔어요. 잠은 잘 자나? 나는 잠이 안 온다. 무서웠어요. 다음 날은 더 심했어요. 욕설이 섞인 문자가 하루 종일 왔어요. 이런 XX 같은 년이 있나? 남자 바꾸려고 그러는 거지? 차마 읽기도 힘든 내용들이었어요. 새벽 3시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놀라서 일어나 봤더니 백영수가 밖에 서 있었어요. 미숙 씨, 나와요. 이야기해요. 문은 절대 열지 않았어요. 돌아가세요. 내일 이야기해요. 지금 당장 나와요.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쾅쾅쾅. 이웃들이 깰까봐 걱정됐어요. 1시간 넘게 그러다가 겨우 갔어요. 다음 날 딸한테 전화했어요. 지혜야, CCTV 설치해야겠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백영수가 이상해. 밤에 와서 문 두드리고 난리야. 엄마, 지금 당장 신고하세요. 아직은 괜찮아. CCTV부터 달자. 그래서 업체에 연락해서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했어요. 휴대폰 녹음 앱도 깔았고요. 그날 밤에도 왔어요. 새벽 1시였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어요. 이번엔 녹음을 시작했어요. 미숙 씨, 왜 이러는 거예요? 나와서 이야기해요. 돌아가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요? 우리 부부인데 경찰이 뭘 해요? 웃으면서 말하는데 소름 끼쳤어요. 며칠 뒤에는 낮에도 왔어요. 마침 이웃집 아줌마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백영수가 나타났어요. 미숙 씨, 왜 피해요? 피하는 게 아니라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백영수가 이웃집 아줌마한테 말했어요. 아줌마, 이 여자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미숙 씨가 그럴 리 없는데요. 아줌마가 제 편을 들어줘서 다행이었어요. 백영수는 화가 난 표정으로 갔어요. 그날 저녁 CCTV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백영수가 전화 통화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거든요. 소리는 안 들렸지만 입모양을 보니까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또 CCTV를 보니까 이번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여자? 바보라서 쉽다니까. 몇 번만 더 압박하면 포기할 거야.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바보라고 쉽다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우습게 본 거였구나. 몇 번만 더 압박하면 포기할 거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법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엄마 도와줘. 법적으로 뭔가 해야겠어. 엄마, 제가 내일 올라갈게요. 같이 법률구조공단에 가요. 다음 날 딸이 올라왔어요.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완전히 야위셨네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초췌해져 있었어요. CCTV 영상을 딸한테 보여줬어요. 백영수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 지르는 장면, 그리고 전화 통화하는 장면까지요.
이 여자 바보라서 쉽다니까라는 말을 들은 딸이 화를 냈어요. 엄마, 이게 사람이에요? 완전히 계획적인 사기범이잖아요. 그러게. 처음부터 속았구나. 녹음된 문자 내용도 다 보여줬어요. 딸이 읽어보더니 이건 협박이에요. 범죄예요. 법률구조공단에 갔어요. 변호사가 자료들을 보더니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혼인 무효 소송과 접근금지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겠습니다. 혼인 무효요? 네, 사기에 의한 혼인이라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처음부터 재산을 노린 김항훈이었으니까요. 변호사 말을 듣고 나니 조금 안심됐어요. 며칠 뒤 법원에서 임시 접근금지 명령이 나왔어요. 백영수는 제게 100m 이내로 접근하면 안 되고 연락도 금지됐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푹 잤어요. 하지만 백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직접 오지는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더라고요. 미숙 씨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서 중재하려는 사람들이 왔어요. 아니에요. 더 이상 상관없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런 사람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포기하더라고요. 재판 준비하면서 이웃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어요. 미숙 씨, 우리가 다 봤어요. 그 남자가 얼마나 이상했는지. 밤마다 와서 소리 지르고, 낮에도 와서 괴롭히고, 우리가 다 증언해 줄게요.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판 당일이었어요. 법정에 들어가니까 백영수가 앉아 있었어요. 처음 보는 건 아니었지만 법정에서 보니까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았어요. 백영수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한다면서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위임장 사기건, CCTV 영상, 문자 내용, 이웃들 증언까지. 백영수 변호사도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 혼인입니다라고 우리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웃집 아줌마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 남자가 밤마다 와서 문 두드리고 소리 질렀어요. 미숙 씨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생생하게 증언해 주더라고요. 백영수는 계속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녹음된 통화 내용이 결정타였어요. 이 여자 바보라서 쉽다니까라는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백영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판사도 이는 명백한 사기 혼인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했어요. 결국 승소했어요. 혼인 무효 판결과 함께 백영수는 즉시 퇴거 명령을 받았어요. 손해배상도 받게 됐고요.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백영수는 마지막까지 째려보고 갔어요. 무서웠지만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안심이 됐어요. 법원 앞 계단에 앉아서 딸과 함께 울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늦게라도 벗어나서 다행이야.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처음부터 이상했는데 왜 그때 깨닫지 못했을까? 엄마, 그때는 외로우셨으니까요. 나쁜 사람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딸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구나. 만약 포기했다면 집까지 빼앗겼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집에 혼자 돌아왔어요. 백영수가 가져간 짐들을 치우고 나니까 집이 예전처럼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어요. 저녁을 차리면서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 고요함이 그렇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평온하더라고요. 혼자 차린 밥상이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새 둥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언제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작은 새 한 마리가 열심히 드나들고 있었어요. 저 새도 혼자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왔어요.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건 아니구나.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도 있는 거구나. 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는 거 무섭지 않아요? 응, 괜찮아. 오히려 편해. 정말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한데 그 외로움이 나쁘지 않아. 무서운 외로움이 아니라 그냥 조용한 외로움이야. 정말 그랬어요. 백영수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불안하고 위험한 느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녁 뉴스를 보다가 비슷한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노인을 상대로 한 결혼 사기 사건이었어요. 피해자가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사람 말이 제 경험과 똑같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구나.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구나. 외로운 노인들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있구나. 제가 바보여서 당한 게 아니라 교묘한 수법에 당한 거였어요. 며칠 뒤 동네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미숙 씨, 요즘 어때요? 혼자 계시는 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편해요. 그래도 외롭지 않아요? 외롭긴 한데요. 그 외로움이 무서워서 시작한 관계였거든요. 하지만 잘못된 사랑은 외로움보다 훨씬 더 아팠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맞아.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나을 때가 있지. 그래서 이제는 혼자가 편해요. 무서운 혼자가 아니라 평온한 혼자예요. 아들이 미국에서 전화했어요. 엄마, 그 사람 일로 많이 힘드셨죠? 응,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 괜찮아. 엄마 혼자 계시는 거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이제 더 똑똑해졌어. 다시는 그런 사람한테 속지 않을 거야. 정말 그런 자신이 있었어요. 이번 일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도 누군가 좋은 사람 만나시면 좋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 하지만 이제는 조심할 거야. 다정하다고 따뜻하다고 너무 쉽게 마음 주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처음 백영수를 만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비 오는 날 젖은 어깨로 저를 도와줬던 그 순간에 마음을 빼앗겼었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진짜 따뜻함과 가짜 따뜻함의 차이를 말이에요. 진짜 사랑은 급하지 않아요. 서두르지도 않고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죠. 며칠 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혼자 사세요? 예전 같았으면 당황했을 텐데 이제는 침착했어요. 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카트를 밀고 그냥 갔어요. 더 이상 외로움을 메우려고 서두르지 않아요.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웃었어요.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게 그렇게 서글펐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유로워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창밖 감나무를 보니까 새가 또 와 있더라고요. 혼자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이 예뻤어요. 저도 그 새처럼 살고 싶어요. 혼자지만 단단하게, 외롭지만 당당하게. 이제는 알아요. 외로움이 무서워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걸. 혼자여도 괜찮아요. 진짜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천천히 마음을 열어볼게요. 하지만 절대 서두르지는 않을 거예요. 50대 가정부와 결혼한 70대 대물 재벌 회장님의 사랑. 회장님, 무서우면 더 가까이 와도 돼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몸에 기대었어요.
그리고 침실로 올라가 마음을 확인했죠. 회장님의 몸은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저는 지난 시절 잊고 있었던 젊은 날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느낌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올해 48살이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카페 체인점 3호점까지 운영하는 꽤 잘 나가는 사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1호점에 출근해서 원두향을 맡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매출 보고서를 확인하고 새로운 메뉴 개발까지 바쁘지만 보람찬 일상이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더라고요. 남편이 친구 보증을 잘못 써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갑자기 몰려온 빚 독촉, 그리고 남편은 책임지지 못하겠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끝나버렸어요. 카페 3호점도 모두 정리해야 했고 아파트도 팔아야 했죠. 그렇게 원룸으로 이사 온 게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뭐라도 해야 했어요. 나이 50에 가까워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죠. 고민 끝에 가정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에서 가정부로.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소개받은 곳이 바로 장도연 회장님 댁이었습니다. 74세에 은퇴한 재벌 회장이라고 했어요. 서울 한남동에 있는 큰 저택이었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마당이 정말 넓더라고요. 첫 출근 날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키가 큰 할아버지가 서 계시더라고요. 흰 머리에 정갈한 옷차림. 나이에 비해 꼿꼿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김서연 씨죠? 저는 장도연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하시는 모습에 조금 놀랐어요. 재벌 회장이라면 좀 더 거만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도연 회장님은 달랐습니다. 혼자 계세요? 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 바빠서요. 쓸쓸한 미소를 짓는 모습에 마음이 짠했어요. 큰 집에 혼자 계시는 거였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까지. 예전에 카페에서 음식 만들던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연 회장님이 주방으로 오셨어요. 서연 씨, 혼자 먹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같이 드시겠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고용주가 가정부에게 같이 먹자고 하다니. 처음엔 사양했지만 워낙 정중하게 부탁하셔서 결국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으시네요. 오랜만에 집밥 같은 맛이에요. 도연 회장님의 칭찬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 대접받는 게 그리웠을까요? 회장님도 요리를 좋아하세요? 젊었을 때 아내한테 배웠죠. 지금은 라면 끓이는 것도 서툴러요.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어딘가 쓸쓸해 보이셨어요. 큰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 게 얼마나 외로우실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첫날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구나.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막상 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도연 회장님이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원룸에 도착해서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으며 내일이 기대됐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도연 회장님과 저 사이에 묘한 일상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요리를 시작하면 어김없이 주방으로 오셨거든요. 처음엔 감시하시나 싶어서 긴장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서연 씨, 양파는 어떻게 써는 게 맛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칼집을 내고 가루로 썰어주시면 돼요. 도연 회장님이 진짜로 배우려고 하시더라고요. 74세 나이에도 서툰 손놀림으로 열심히 따라 하셨어요. 보는 제가 더 조마조마했죠. 회장님, 다치시겠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배우고 싶어요. 서연 씨가 없을 때도 혼자 해먹을 수 있게.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언젠가는 제가 떠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왜 그런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늘은 이렇게 옆면을 눌러서 으깨면 껍질이 잘 벗겨져요. 오, 신기하네요. 처음 알았어요. 도연 회장님이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재벌 회장이라고 하지만 요리 앞에선 그냥 배우고 싶어 하는 할아버지 같았거든요. 서연 씨는 어떻게 요리를 이렇게 잘하세요? 카페 할 때 메뉴 개발도 제가 했거든요. 손님들이 좋아하는 맛을 찾으려고 많이 연구했어요. 그때가 그리우시겠어요. 순간 손이 멈췄어요. 그리운 거죠, 물론.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말로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가끔요. 하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서연 씨가 오시고 나서 이 집이 살아났어요. 서연 씨 없으면 집이 텅 비어 보입니다. 도연 회장님의 말에 심장이 쿵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진심 어린 목소리가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고마워요, 회장님.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서 요리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며칠 후였어요. 도연 회장님 서재를 청소하다가 책상 위 달력을 보게 됐습니다. 며칠 뒤 날짜에 작은 글씨로 생일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깜짝 미역국을 끓여드리면 어떨까? 생일엔 미역국이죠. 도연 회장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하니 설렜습니다. 그날 저녁 일찍 퇴근해서 재료를 준비했어요. 좋은 소고기도 사고 미역도 깨끗이 불렸죠. 생일 당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였어요. 구수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죠. 도연 회장님이 일어나실 시간에 맞춰 상을 차렸습니다. 회장님, 아침 드세요. 오늘 미역국이네요? 무슨 일이에요? 도연 회장님이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생일 축하드려요. 그 순간 도연 회장님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라시면서도 감동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곧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청소하다가 달력에서 봤어요. 죄송해요, 함부로. 아니에요. 고마워요. 도연 회장님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숟가락을 들고 미역국을 한번 저어 보시더니 갑자기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회장님, 왜 안 드세요? 맛이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맛있어 보여요. 하지만 여전히 드시지 않으셨어요. 숟가락을 놓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미역국이랑 똑같아요.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 회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분 생각이 나신 거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어요. 도연 회장님이 이렇게 슬퍼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평소에는 항상 의젓하고 든든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그냥 아내를 그리워하는 외로운 남자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생각 없이. 아니에요. 서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를 생각해서 해주신 건데.
도연 회장님이 억지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깊은 상처가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다른 걸 차려드릴게요. 괜찮아요. 조금 있다가 먹을게요. 그날 도연 회장님은 결국 미역국을 드시지 못했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 일로 우리 사이에 뭔가 변한 게 있었어요. 단순히 고용주와 가정부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아픈 과거를 조금씩 알게 되는 사이가 된 거죠. 도연 회장님도 저처럼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날씨가 흐렸어요. 뉴스에서 폭우 경보가 내렸다고 했지만 설마 했죠. 오후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하늘이 갑자기 터져버렸습니다. 싸. 바깥이 온통 물벼락이었어요. 현관에서 우산을 펼쳐봤지만 소용없었죠. 바람이 너무 세서 우산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서연 씨, 이런 날씨에 어떻게 가세요? 도연 회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밖을 내다보시더니 고개를 젓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까지만 뛰어가면 돼요. 안 됩니다. 다치겠어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도연 회장님의 제안에 당황했어요. 고용주 집에서 하룻밤을 묵는다는 게 적절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바깥 상황을 보니 정말 위험해 보였습니다. 안채에 방이 있어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걱정 마세요. 결국 그날 밤은 도연 회장님 댁에서 보내게 됐어요. 안채는 정말 깔끔했습니다. 침대도 포근하고 이불도 좋더라고요. 하지만 잠이 안 왔어요. 낯선 곳에서 자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도연 회장님과 같은 집에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밤 11시쯤 됐을까요? 빗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나와봤어요. 안채 처마 밑에 서서 비 오는 마당을 바라보고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도연 회장님이었어요. 잠 안 오세요? 네, 빗소리가 너무 커서요. 회장님도 그러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날이면 잠을 못 이뤄요. 도연 회장님이 제 옆에 서셨어요. 둘이서 나란히 빗소리를 들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예전에 아내도 비 오는 날 잠을 못 잤어요. 그럴 때면 둘이서 이렇게 처마 밑에 나와 있곤 했죠. 도연 회장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아내분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죠. 좋은 추억이시겠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사람은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저도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야 깨달은 게 많았거든요. 함께 있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요. 저도 그래요. 결혼 생활할 때는 서로 바빠서 대화도 별로 안 했는데 혼자 지내다 보니 그런 일상이 그리워져요. 서연 씨도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사실 완전히 괜찮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외로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도 많았죠. 하지만 도연 회장님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혼자 견뎌내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정말 대단해요. 도연 회장님의 따뜻한 말에 목이 메었어요. 오랫동안 누구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위로받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처마를 타고 빗물이 튀어서 옷이 젖을 정도였죠.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는데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휘청거리는 순간 도연 회장님이 재빠르게 제 어깨를 감쌌어요. 그 품에 안기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품이었어요. 괜찮아요?
도연 회장님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렸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심장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죠. 저는 그 품에 잠시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안정감이었어요. 네, 고마워요.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어요. 저택 전체가 암흑 속에 잠겼죠. 아!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놓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당황했습니다. 그때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도연 회장님의 목소리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제가 불안해할까봐 더 꽉 잡아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죠. 회장님, 무서우면 더 가까이 와도 돼요. 어둠 속에서 들리는 도연 회장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웠어요.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정전은 10분 정도 계속됐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말보다 더 확실한 무언가가 오갔어요.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게 느껴졌죠.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도연 회장님의 눈에서 저와 같은 떨림을 봤습니다. 무언가 변한 게 있었어요. 더 이상 단순한 고용 관계가 아니었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어요.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도연 회장님과 손을 잡았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세수를 하고 안채를 나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커피 향이 났어요. 도연 회장님이 이미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계시더라고요. 평소엔 제가 아침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요. 서연 씨는 잘 주무셨어요? 도연 회장님이 돌아보시는데 눈빛이 어젯밤과 달랐어요. 더 깊고 따뜻한 느낌이었죠.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감사했어요. 어젯밤에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도연 회장님이 갓 내린 커피를 컵에 따르셨어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하시는 게 보였죠.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게 내미셨습니다. 서연 씨가 좋아할까 해서 조금 진하게 내렸어요. 커피를 받는 순간 손이 살짝 닿았어요.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도연 회장님도 같은 걸 느끼셨는지 잠시 머뭇거리시더라고요. 맛있어요. 향이 정말 좋네요. 커피를 마시며 말했지만 사실 맛은 잘 모르겠어요. 온 신경이 도연 회장님께 가 있었거든요.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 계속 주저하시더라고요. 서연 씨, 네. 갑자기 도연 회장님이 진지한 표정이 되셨어요. 커피컵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보시는 거예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요? 서연 씨에 대한 생각이요. 처음엔 그냥 고마운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도연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의젓하신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마치 소년처럼 서툰 모습이었습니다. 서연 씨,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재벌 회장이 저 같은 가정부에게 고백을 하시다니. 회장님, 갑작스럽죠? 저도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어젯밤에 확신했어요. 서연 씨 없으면 안 되겠다고. 도연 회장님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떨리는 목소리, 불안한 눈빛. 이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제 마음도 같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회장님이 좋아요.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도연 회장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현실을 이야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회장님은 재벌 회장이시고 저는 그냥 가정부인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때문에 회장님이 손가락질 받으시면 어떡해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현실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아무리 마음이 통해도 신분 차이는 엄연한 현실이었죠. 서연 씨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 다른 건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 무서워요. 이미 한번 모든 걸 잃어봤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마음은 같지만 현실은 너무 복잡했습니다. 도연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급하지 않으니까. 며칠이 지났어요. 도연 회장님은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꽃을 꺾어다 주시기도 하고 제가 좋아할 만한 차를 준비해 주시기도 했죠. 금요일 오후였어요. 일을 마치고 있는데 도연 회장님이 오셨어요. 서연 씨, 주말에 시간 있어요? 왜요? 같이 바다 보러 가면 어떨까요? 날씨도 좋고 둘이서 조용히 이야기도 하고 바다 구경 제안에 가슴이 설렜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죠. 혹시 누가 보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사람들이 많이 볼 텐데 외진 곳으로 가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도연 회장님이 간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가고 싶었어요. 계속 집에서만 만나니까 답답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정말요? 서연 씨와 함께 바다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연 회장님이 환하게 웃으시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중년 남자 목소리였어요. 도연 회장님의 장남이 오신 거였죠. 얼굴이 아버지를 닮아서 준수한 인상이었는데 표정이 딱딱해 보였어요. 민준아, 갑자기 웬일이야? 도연 회장님이 당황하시는 게 보였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렸죠. 서류 가져다 드리려고 왔는데. 누구세요? 장남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김서연 씨예요. 우리 집 가정부. 아, 그렇군요. 장남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때 도연 회장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 씨, 바다 이야기 다시 생각해봐요. 그 순간 장남의 눈빛이 변했어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희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분명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장남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날 이후로 도연 회장님과 대화할 때도 혹시 누가 보고 있나 싶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바다 구경 이야기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화요일 오후 청소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현관에서 장남을 만났어요. 정장 차림으로 서 있는 모습이 아버지보다 더 위압적이었습니다. 김서연 씨죠? 네, 안녕하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장남의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와 어떤 사이세요?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말을 못했죠. 지난번에 바다 구경 이야기 들었어요. 가정부와 고용주가 그런 약속을 하나요? 장남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눈빛이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회장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했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재산을 노린다니. 이런 모욕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74세 할아버지한테 왜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외로우시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죠? 나이 든 부자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회장님을 진심으로. 진심? 웃기지 마세요. 가정부 주제에 무슨 진심이에요? 가정부 주제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아버지께 이상한 생각 품지 마세요. 알겠어요? 장남이 협박하듯 말하고 가버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장남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정부 주제라는 말이 특히 아팠어요. 제가 정말 분수를 모르고 있었나 싶었거든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혼자 있기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은지야, 엄마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 네, 뭐든지 말해보세요. 만약에 엄마가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은지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혹시 누가 있어요? 아니야, 그냥 가정에서 물어보는 거야. 엄마가 행복하시면 좋죠.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조심스럽게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물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에서 어른이신 분과 가까워졌다고 했죠. 그분이 몇 살이세요? 70대 중반. 엄마, 그건 너무 나이 차이가 나잖아요. 은지의 목소리가 놀라는 것 같았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아니에요, 엄마. 그건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결국 은지도 반대하는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하는 건 장남과 똑같았습니다. 엄마가 그런 소리 듣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제발 생각해 보세요. 알았어. 그냥 물어본 거야. 엄마,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일찍 자렴.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도연 회장님 댁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지금쯤 뭘 하고 계실까 생각하니 그리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장남의 모욕적인 말, 딸의 걱정 섞인 반대. 모든 게 저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도연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서연 씨, 도연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착잡했습니다.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잠깐만요. 급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도연 회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도연 회장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장남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죠. 아무 일 없어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도연 회장님은 속지 않으시더라고요. 서연 씨, 그 미소는 진짜가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도연 회장님이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제 거짓말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드신지 모르지만 혼자 견디지 마세요. 11월 말 갑자기 추워지면서 독감이 유행했어요. 도연 회장님도 며칠 전부터 기침을 하시더니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했는데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셨더라고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침실 문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일어나서 아침 산책을 하실 시간이었거든요. 조금 몸이 안 좋아요.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시더라고요. 열이 나세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마에 손을 대보니 정말 뜨거웠습니다. 고열이 나고 계신 거였어요. 괜찮아요. 그냥 감기겠죠. 안 돼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더 조심하셔야 해요. 결국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독감이라며 며칠간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으니 폐렴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회장님, 제가 돌봐드릴게요. 서연 씨가 옮을까봐 걱정이에요. 저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날부터 정말 간병을 시작했어요. 이 시간마다 해열제를 챙겨드리고 물을 자주 드시게 했죠. 입맛이 없다고 하셔서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끓였습니다. 오늘은 닭죽이에요. 조금만 드셔보세요. 서연 씨가 만든 거면 맛있을 거예요. 도연 회장님이 힘없이 웃으며 한 숟가락 드셨어요. 그런데 삼키기 힘들어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지 않아요. 며칠간 이런 식으로 돌봤어요. 밤에도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제대로 잠을 못 잤죠. 안채에서 묵으면서 이 시간마다 일어나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서연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빨리 나으셔야 해요. 빨래도 매일 했어요. 열이 나면서 옷이 자주 젖었거든요. 그때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드렸죠. 처음엔 민망해 하시던 도연 회장님도 나중에는 그냥 맡기셨어요. 미안해요, 서연 씨. 이런 패까지 끼치게 돼서.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사실 힘들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신경 써야 하니까. 하지만 도연 회장님이 아프신 모습을 보니 더 정성껏 돌보고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정말 무서웠어요.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리는데 갑자기 눈을 뜨시더라고요. 서연 씨, 고마워요. 말씀 마세요. 힘 빼지 마시고 쉬세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도연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분 돌아가신 후로 이렇게 아팠던 적이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고 나서 저도 놀랐어요.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도연 회장님이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연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열 때문인지 정말 감동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에 제 가슴도 뭉클했습니다. 서연 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음 날부터 열이 조금씩 내려갔어요. 죽도 잘 드시고 기침도 줄어들었죠. 일주일 만에 거의 회복되셨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지셨네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서연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그날 오후 장남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아버지 안부를 묻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표정이 이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어요.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응, 서연 씨가 잘 돌봐줘서. 김서연 씨가요? 장남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간병해줬어. 정말 고마운 분이야. 도연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장남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남이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처음으로 존댓말을 쓰시는 거였죠. 며칠 전 모욕적인 말을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요즘 이런 분 찾기 어려워요. 장남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정말로 아버지를 돌보는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남의 태도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저를 볼 때도 예전처럼 의심스러워하지 않았죠. 도연 회장님이 아프실 때 제가 어떻게 돌봤는지 직접 봤으니까요. 서연 씨, 정말 고마웠어요. 도연 회장님이 완전히 회복된 후 말씀하셨어요. 저도 좋았어요. 회장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옆에 있어 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장남과 딸의 반대가 있었지만 적어도 장남의 마음은 조금 바뀐 것 같았습니다.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도연 회장님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점심을 함께 드시다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시더라고요. 서연 씨,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이야기일지 예상은 됐지만 실제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플 때 서연 씨가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제 가정부가 아니라 내 아내로 살아주세요. 드디어 나온 이야기였어요. 도연 회장님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프로포즈였죠. 회장님, 나이가 많아서 오래 함께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서연 씨와 함께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도연 회장님과의 시간들, 서로를 돌보는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행복할 권리가 저에게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도연 회장님께 답을 드렸어요. 네, 함께 살고 싶어요. 도연 회장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어요. 양쪽 자녀들을 설득하는 것이었죠. 먼저 딸 은지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저번에 전화로 이야기한 그분 기억나? 네, 기억해요. 혹시 결혼하기로 했어. 은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심각하게 생각해 봤는데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나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 눈보다 남은 시간이 더 중요해. 은지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언제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봤어? 이혼하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알잖아. 그건 알아요. 하지만 내가 선택한 행복이니 내가 지켜봐줘. 제발. 긴 대화 끝에 은지가 마음을 열었어요. 엄마가 정말 행복하시다면 반대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그분을 제대로 만나보고 싶어요. 엄마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고마워, 은지야. 이제 더 어려운 일이 남았어요. 장남을 설득하는 것이었죠. 며칠 후 따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시죠? 회장님과 결혼하려고 해요. 장남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말 진심이세요? 네. 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아버지 재산은 생각 안 하세요? 전혀요.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장남이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아프실 때 돌보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알았어요. 서연 씨가 정말 아버지를 아끼신다는 걸. 고마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신다면 축복해 드릴게요. 대신 아프게 하시면 가만두지 않아요. 당연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두 자녀 모두의 동의를 얻었어요. 쉽지 않았지만 진심을 전하니 마음을 열어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도연 회장님 댁 마당에 매화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꽃잎이 하나둘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서연 씨, 매화가 다 피면 결혼식을 하면 어떨까요? 여기서요? 네, 큰 잔치는 필요 없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분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도연 회장님의 제안이 좋았어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따뜻한 분위기가 우리에게 어울렸거든요. 3월 말 매화가 만개한 날을 택했어요. 마당에 작은 무대를 만들고 의자 10대개를 놓았습니다. 초대받은 분들은 정말 소수였어요. 제 딸 은지, 도연 회장님의 장남 민준 씨, 그리고 몇 분의 지인들. 결혼식 당일 아침 긴장돼서 잠을 못 잤어요. 거울 앞에 서서 단정한 한복을 입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58세에 다시 입는 신부 한복이었죠. 엄마, 정말 예뻐요. 은지가 뒤에서 저를 도와주며 말했어요. 처음엔 반대했던 딸이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내가 이해해줘서. 엄마 행복한 모습 보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도연 회장님도 새 양복을 입고 멋지게 차려입으셨어요. 74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당당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단한 혼례식이 시작됐어요.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매화 향기 가득한 마당에서 치르는 결혼식이 훨씬 의미 있었어요. 두 분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단단히 약속했어요. 도연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축사 시간이 됐어요. 은지가 먼저 나섰습니다. 엄마,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엄마가 웃으면 나도 좋아요. 행복하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딸이 정말 커 보였습니다. 이어서 민준 씨가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동안 외로우셨죠? 이제는 아니에요. 서연 아주머니, 아버지를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 씨가 저를 아주머니라고 부르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완전히 마음을 열어준 거였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작은 피로연도 마당에서 했어요. 제가 직접 만든 음식들로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상을 차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저녁이 되어 모든 분들이 돌아가시고 우리만 남았어요. 매화 향기가 진한 마당에서 둘이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네, 서연 씨.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도 되죠? 물론이에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도연 회장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핸드드립 커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수한 된장국을 끓여 아침상을 차렸고요. 오늘 커피는 어때요? 완벽해요. 된장국은 어떠세요? 집 된장국이 최고죠. 이런 소소한 대화가 일상이 됐어요. 나이가 많이 차이 나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맞춰가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놀러 왔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나이 차이는 문제 없어요? 전혀. 오히려 서로 많이 배워.
민준 씨도 가끔 들러서 안부를 물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처음엔 걱정과 반대가 많았지만 지금은 모든 분들이 우리 결혼을 축복해주고 계셨습니다. 매화가 다시 피는 봄이 왔어요. 작년 이맘때 결혼식을 올렸던 그 자리에서 도연 회장님과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과 용기였어요. 50대 후반에 다시 찾은 사랑이지만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황혼의 사랑이 주는 두 번째 봄을 우리는 함께 맞이하고 있었어요.